1912년 11월 22일 인디애나주 고스포트, 한 아이가 곧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얼룩질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유진 모리슨 스토너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대공황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이 소년이 현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널리 사용된 군용 소총을 설계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적도 없고 초기에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항공기 부품을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젊은 기계공은 종이 위로 연필을 움직이며 정식으로 제작 교육을 받은 적 없는 무기들의 개량점을 스케치했습니다. 베가 항공사 베가 에어크래프트 컴퍼니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롱비치 차고에서 늦은 밤까지 작업하며 스토너는 수십 년간 군사 설계자들을 좌절시켰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병사들이 정글과 산을 누비는 동안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고 500야드 거리의 적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총기 산업의 모든 전문가들, 미 육군 병기단, 그리고 미국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 따르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진정으로 가벼운 자동소총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재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너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였던 가정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결국 수백만 명의 병사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현대 보병 전술을 재편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1939년 유진 스토너는 롱비치 폴리테크닉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은 그의 가족의 저축을 모조리 앗아갔고 대학 등록금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유한 그부들이 스탠퍼드와 버클리로 향하는 동안 젊은 스토너는 베가 항공사를 찾아가 일자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훈련기에 무장을 설치하는 일에 고용했습니다. 이 일은 정밀함,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그리고 기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주 귀중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접할 기회였죠. 이는 대부분의 총기 제작자들이 총기에는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던 재료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총 제작자들은 화약의 폭발력과 반동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무겁고 밀도가 높은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와 강철에 의존해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이러한 재료들을 보며 한계를 보았습니다. 강철은 강했지만 무거웠고 나무는 습기를 흡수하여 변형되었습니다. 둘 다 병사들이 수마일을 들고 다녀야 하는 무기에 불필요한 무게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가벼운 금속인 알루미늄은 다른 특성을 제공했습니다. 강철보다 가볍고 부식에 강했으며 적절히 설계되면 소총 작동의 스트레스를 견딜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알루미늄으로 전투 소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스토너는 그 관찰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수백만 명의 젊은 미국인들처럼 19세의 스토너도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미 해병대에 입대하여 항공병기 전문이었습니다. 해병대는 그를 남태평양과 북중국으로 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기관총, 소총, 자동무기를 정비하고 수리하며 전쟁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전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총기 설계자로서 그의 못지않게 귀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기들이 고장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M1 게런드 소총으로 씨름하는 해병들을 지켜보았습니다. M1 게런드는 훌륭한 소총이었지만 정글전에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M19 라틀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관찰했는데 강력했지만 거의 20파운드, 약 9kg에 달했습니다.
그는 M1941 존슨 소총과 경기관총을 연구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지만 대부분의 군사 계획자들은 너무 복잡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비 임무를 마친 후 젊은 해병은 개선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계량점, 대체 가스 시스템, 다양한 놀이소의 설계로 가득 채웠습니다. 동료 해병들은 그가 강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1943년까지 그는 여가 시간에 39경 카빈 소총 시제품 2개를 개발했습니다. 둘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둘 다 나중에 그의 혁명적인 디자인에 나타날 개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동을 위로가 아닌 뒤로 전달하는 직선형 개머리판, 무거운 작동봉을 제거한 단순화된 가스 시스템, 신속한 현장 분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듈식 구조.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설계자가 전투 무기에서 관찰했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전쟁은 1945년 8월에 끝났습니다. 22세의 참전 용사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즉시 기계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휘테커 와이테커에 취직했고 공장 현장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정밀 기계 다루는 솜씨 덕분에 설계 엔지니어로 승진했습니다. 그곳에서 항공우주 제조 기술을 다루며 그는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총기에 적합한 공차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완성했습니다. 이 지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었습니다. 1954년까지 거의 10년이 흘렀고 그는 여러 엔지니어링 직책을 거치면서도 차고에서 총기 설계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시제품들은 총기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떤 제조업체도 생산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페어차일드 엔진 및 비행기 회사 Fairchild Engine and Airplane Corporation의 한 사업부인 아마라이트라는 작은 회사가 수석 설계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라이트는 총기 산업에 현대적인 재료와 제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10명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도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더 큰 제조업체에 자신들의 설계를 라이선스하기를 희망하는 연구개발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독학 엔지니어에게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1964년 10월 4일에 고용되었고 즉시 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미 육군은 1955년에 M1 게런드 소총을 대체할 무기를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는 표준 나토 7.6시그미텀 탄약을 발사해야 했고 이는 대부분의 연합국이 사용하는 탄환과 같았습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해야 했으며 가능하다면 9.2파운드, 약 3.4kg의 게런드보다 가벼워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모든 주요 총기 제조업체가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스프링필드 조병창 스프링필드 아머리은 새로운 탄약에 맞춰 개량된 M1 게런드인 T-퍼사파를 제안했습니다. 벨기에의 파브리크 나시오날은 이미 여러 유럽 군대에서 사용 중인 FL 소총을 제출했습니다. 둘 다 강철 리시버, 나무 스톡, 수십 년간 사용되어 검증된 가스 피스톤 시스템을 갖춘 전통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둘 다 무게는 약 9파운드, 약 4.8kg였습니다. 아마라이트에 제출하는 AR-배, 즉 아마라이트 소총 10번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무게는 7.25파운드, 약 3.9kg였습니다. 스프링필드 조병창의 육군 시험 관계자들은 사양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나토 탄약을 발사하는 소총이 그렇게 가벼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다 1956년 말 소총이 시험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AR-10은 시험자들이 이제껏 본 어떤 군용 소총과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개머리판과 핸드가드는 항공기 제작에서 차용한 발포 재료로 보강된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리시버는 항공기 구조 부품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재료인 7075T6 알루미늄 합금으로 단조되었습니다. 이 소총은 전통적인 소총처럼 개머리판이 총신 아래로 떨어지는 대신 총신 바로 뒤에 일직선으로 정렬된 직선형 디자인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는 반동력이 총구 들림을 유발하는 대신 사수의 어깨로 곧바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스 시스템은 혁명적이었습니다. M1 게런드처럼 무거운 작동봉을 사용하거나 FAL처럼 피스톤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이 설계는 팽창하는 가스를 총신에서 직접 튜브를 통해 노리소의 뭉치로 보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내부 팽창 가스 시스템이라고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분사 디렉트 임핑지먼트 방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거의 우파운드, 약 0.9km에 달하는 왕복 금속 부품을 없앴습니다. 초기 시험 보고서는 열광적이었습니다. 시험자들은 ARM이 지금까지 시험했던 소총 중 자동 사격 시 가장 제어하기 쉬운 소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직선형 디자인과 효과적인 총구 재퇴기가 결합되어 강력한 나토 탄약을 발사함에도 불구하고 소총을 놀라울 정도로 제어하기 쉬웠습니다. 정확도 또한 뛰어났습니다. 이 소총은 100야드 약 90m에서 2인치 약 5cm 미만의 집탄군을 꾸준히 기록했는데 이는 T-334나 FAL보다 우수했습니다. 초기 시험에서는 신뢰성도 좋았습니다. 알루미늄 리시버는 스트레스나 고장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육군은 AR템을 어떤 약점이라도 드러내도록 고안된 혹독한 시험에 포드벨했습니다. 수천 발의 탄약을 청소나 정비 없이 소총에 발사했습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에 노출시켰습니다. 진흙과 모래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특정 시험에서 복합 소재 총열, 강철 라이너를 알루미늄 슬립으로 감싼 구조, 이 치명적으로 고장 났습니다. 총열이 터져버렸고 소총은 파괴되었습니다. 육군 시험 관계자들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R-10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기능, 경량화, 제어 용이성을 인정했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고 채택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미 육군은 T-34를 선택했고 이는 1957년에 M-실스타 소총으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AR-10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는 그 실패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복합 소재 총열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스토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마라이트 사장이 지정한 실수였습니다. 그는 즉시 ARM용 완전 강철 총열을 설계했습니다. 미국 육군 시험에는 너무 늦었지만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57년 아마라이트는 네덜란드 총기 제조업체인 아틸레어리 엔리난 아틸러리 엔리인간의 AR-10의 생산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네덜란드 회사는 1만 정 미만의 AR-10 소총을 생산하여 수단, 포르투갈, 그리고 몇몇 다른 나라들에 판매했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전쟁에서 AR-10을 사용한 포르투갈 낙하산병들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칭찬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몇 자루를 확보한 차드의 프랑스 웨인 부대 병사들은 AR-10이 자신들이 사용해본 최고의 전투 소총 중 하나라고 보고했습니다. AR-10은 작동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미국 군 조달 담당자들에게는 너무 늦게 그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AR-10이 네덜란드에서 제조되는 동안 아마라이트의 엔지니어는 이미 다음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량소총이 강력한 탄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정말 강력한 탄약이 필요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연구는 대부분의 보병 전투가 300야드, 약 274m 미만의 거리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거리에서는 더 작고 가벼운 탄약이 무거운 나토 탄약만큼 효과적일 수 있었고 병사들은 훨씬 더 많은 탄약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미 육군 본토 사령부 United States Continental Army Command는 1957년 초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소국형 고속 탄약을 발사하는 경량 소총을 원했습니다. 해결책은 AR-10 설계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선형 구조, 가스 시스템, 알루미늄 리시버, 모듈식 구조는 모두 유지되었지만 모든 것이 훨씬 더 작은 탄약인 입3 레밍턴에 맞춰 크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유해동물 사냥을 위해 개발된 이 스포츠용 탄약은 60그레인 미만의 작은 탄환을 초속 3,000피트 이상의 속도로 발사했습니다. 높은 총구 속도 덕분에 이 작은 탄환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작은 탄약 덕분에 병사 한 명이 나토 탄약 140발 대신 300발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AR 폼보 시제품은 1900년 5월에 완성되었습니다. 50발 탄창을 장전했을 때 소총의 무게는 고작 6파운드에 불과했는데 이는 M-라자 무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M14가 14인치였던 것에 비해 길이는 39인치였습니다. 반자동 및 완전 자동 발사 모두를 지원했습니다. 초기 시험 결과 500야드 거리에서 강철 헬멧을 300야드 거리에서 일반 보병용 방탄 조끼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 탄도학적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작고 빠른 탄환은 인체 조직에 맞으면 회전하고 파편화되어 탄환 지름보다 훨씬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육군은 AR 해펜도를 시험했지만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막 MM-14를 채택한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총에는 관심이 없었고 특히 자신들이 유해동물 사냥용 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하는 소총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인 병기군단은 이 새로운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반대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말라이트는 병기군단이 AR-10 개발권을 인수하려던 제안을 거절했는데 육군이 이 설계를 파묻어버릴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병기군단은 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M14에 자신들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소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말라이트는 AR-15를 해외 군대에 판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미국 외교 원조 정책은 동맹국들이 미군 무기와 호환되는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AR-15는 M14와 다른 탄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잠재적 해외 고객들은 이를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1959년 무렵 아말라이트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AR-10과 AR-15 개발에 수년간을 보냈지만 소총은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제조 능력이 없었고 전적으로 라이선스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라이트의 모회사인 페어차일드 엔진 앤 에어플레인 코퍼레이션은 손실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959년 2월 아말라이트는 AR-15의 권리를 콜트 매뉴팩처링 컴퍼니에 7만 5천 달러와 생산되는 소총 한 정당 로열티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소총은 잠재력은 있었지만 결국 생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수많은 다른 총기 설계들처럼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콜트는 권리를 구매했지만 군 구매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육군은 그 소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외 군대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AR-15는 그렇게 잊힐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독립기념일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1960년 7월 4일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이었습니다. 페어차일드 코퍼레이션 사장이자 아말라이트의 전 사장이었던 리처드 부텔이 독립기념일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미 공군 부참모 총장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르메이 장군은 미군 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본토 소이탄 폭격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전략항공사령부를 지휘하며 이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는 강직한 성격과 관료주의에 대한 경멸,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데 주저함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53세의 나이로 그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콜트사의 영업사원 윌리엄 멀리는 혹시라도 참석할지 모를 군 관계자들에게 소총을 시연할 기회를 바라며 AR-15를 파티에 가져왔습니다. 르메이 장군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멀리는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50야드와 150야드 거리에 수박들을 놓았습니다. 그는 AR-15와 여러 탄창을 르메이 장군에게 건넸습니다.
숙련된 사수였던 장군은 소총을 잠시 살펴본 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수박들이 폭발했습니다. 초속 3,000피트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작고가는 23구경 탄환들은 수박에 명중하여 극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르메이는 여러 탄창을 발사하며 다양한 거리의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소총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멀린이 수박 하나가 남아있다고 말하자 르메이는 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자식이나 먹어치우세.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과 다른 파티 손님들이 남은 수박을 먹는 동안에도 시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르메이는 소총의 설계, 탄약,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그는 장전 시 AR-15가 6파운드인 반면 M14는 9.5파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병사 한 명이 7.62mm 탄약 100발 대신 5.16mm 탄약 240발을 휴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격술 시험 결과 AR-15 사격자 중 43%가 명사수로 분류된 반면 M14 사격자는 22%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소총을 공군에 보급하고 싶었습니다. 공군 보안 요원들은 여전히 제2차 세계 대전 때부터 쓰던 M1 카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잠재적인 적의 공격으로부터 공군 기지를 보호하기에 부적합한 무기였습니다. AR-15는 그들에게 보병용 소총에 필적하는 화력을 제공하면서도 기동성이 필요한 보안 병력에게 충분히 가벼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르메이 장군은 그 자리에서 수박을 쏜 경험만을 바탕으로 독립기념일 바비큐 파티에서 8,500정의 소총과 850만 발의 탄약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 육군은 모든 군 병력의 소총 조달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공군이 AR-15를 받으려면 육군이 구매를 승인해야만 했습니다. 육군은 이미 AR-15에 퇴짜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고 특히 공군 장군이 소총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더더욱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합참의장 맥스웰 테일러 장군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군 체계에 두 가지 다른 구경의 소총 탄약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르메이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쉽게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2년간 그는 미국 군수품 조달 역사상 가장 끈질긴 활동 중 하나를 벌였습니다. 공군 부참모 총장은 공식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공군 시험 데이터를 제시하며 AR-15가 M14보다 우수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육군의 반대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기관의 자존심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61년 여름 르메이는 공군 참모총장으로 승진하여 공군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이 직위에서 그는 케네디 대통령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공군 전체에 보급하기 위한 80,000정의 AR-15 구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 장군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요청을 제출했고 세 번째 요청도 제출했습니다. 매번 육군 관계자들은 M24가 더 우수하며 군체계에 두 가지 다른 구경이 있으면 보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달을 막았습니다. 르메이는 공군이 이미 여러 부문에서 육군과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1961년을 넘어 196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더 나은 보병 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남베트남의 미군 고문단은 소련제 AK-5를 소총으로 무장한 베트콩이 M1 게런드로 무장한 남베트남군보다 화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AK-4는 AR-15 보조시어프마브 탄환과 개념이 유사한 중간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네이토 소총보다 가볍고 자동 사격 시 제어하기 쉬웠으며 정글전에서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군 고문단은 AR-15를 현장 시험용으로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말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소규모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천정의 AR 슬스보가 특수부대와 남베트남군에 의해 평가를 위해 베트남으로 보내졌습니다. 보고서는 열광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 병사들은 AR 필트보가 정글 전투에 이상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울창한 초목을 헤치고 다니기에도 충분히 가벼웠습니다. 근접전에서 다루기에도 충분히 짧았습니다. 작은 탄약 덕분에 병사들은 장기 순찰을 위해 충분한 탄약을 휴대할 수 있었고,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적군에 대해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속경량 탄화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시험용으로 AR-5를 지급받은 남베트남군은 소총을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소총의 가벼움과 제어 용이성이 기존 무기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베트남 병사들은 AR-5를 사용하면 3명의 화력을 가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이제 완전히 상반된 2가지 견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육군은 M24가 더 우수하고 AR-15는 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군, 특수부대, 그리고 베트남 현지 보고서는 AR-15가 훨씬 더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나마라 장관은 추가 시험을 지시했습니다. 1962년 초 그는 AR-15, M14, 그리고 소련제 AK-47을 직접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히치 보고서로 알려진 이 연구는 1962년 여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육군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AR-15는 모든 측정 가능한 범주에서 M14보다 우수했습니다. AR-15로 무장한 병사들은 M14로 무장한 병사들보다 더 많은 탄약을 휴대하고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명중시키며 무기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 M14가 AK-47조차 능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과 5년 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채택된 미국의 최신 소총이 격파하려 했던 소련제 무기보다 열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은 방역했습니다. 그들은 시험이 편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M14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탄약의 저지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맥나마라 장관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1962년 11월 그는 공군과 육군 특수부대를 위한 AR-35의 초기 조달을 승인했습니다. 르메이 장군은 마침내 소총 구매 승인을 받았지만 그가 요청했던 80전정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끈기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메릴랜드 바비큐 파티에서의 최초 주문으로부터 거의 2년 만인 1962년 5월 8,500정의 소총 첫 선적분이 도착했습니다. 이 소총은 이제 M16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콜트는 원래 AR 폼보 설계에 몇 가지 수정을 가했는데 특히 장전 손잡이를 운반 손잡이 아래에서 총몸 후반구로 옮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생산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11월 맥나마라 장관은 총 104톤정의 소총을 주문했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를 위한 85톤정의 XM16-1, 그리고 공군을 위한 9,000정의 M16이었습니다. 350만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1963년 11월 4일 콜트에 수여되었습니다. 1963년 말까지 수만 정의 M16이 생산되고 있었고 1964년 초에는 첫 대규모 선적분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새 소총에 회의적이었던 육군도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부대에서 M24를 M16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군사 기획자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전통적인 무거운 소총을 작은 탄약을 발사하는 가벼운 소총이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M16은 더 가볍고 쏘기 쉬웠으며 자동 사격 시 제어하기도 더 쉬웠습니다. 병사들은 2배나 많은 탄약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총은 모든 공식 시험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병사들이 소총 고장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말부터 보고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M16 소총이 전투 중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죠. 사격 후 탄피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총열 안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 전사한 병사들 옆에는 적군의 사격 속에서도 고장난 총을 고치려 필사적으로 분해된 M16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소총을 고물 덩어리라고 묘사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M16을 너무 믿지 못해 군법 회의에 회부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장에서 노획한 적군의 AK-47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총을 들기 위해서였죠. 부모들은 아들로부터 몇 발 쏘지도 않아 총이 걸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해병대원은 고향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소대는 72명으로 떠나 8명만 돌아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대부분을 죽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소총입니다. 전사자 거의 모두가 고치려다가 옆에 분해된 M16이 놓여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장률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1967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1,585명의 병사 중 80%가 사격 중 총기 고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에게 적군에 대한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M16은 이제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병사들은 장난감 회사 이름을 따 M16을 마텔 장난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적 사격에는 괜찮지만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죠. 일부 부대는 구형 M14로 재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죽은 베트콩의 AK-44들을 노획했고 심지어 병사들이 담배나 다른 물건을 주고 노획한 소련제 소총을 거래하는 암시장까지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상징해야 할 무기가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시험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던 소총이 어떻게 전투에서는 치명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 걸까요? 유진 스토너는 이 보고서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1967년 초 베트남으로 날아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가 밝혀낸 사실은 결국 의회 조사를 촉발하고 미국 군수품 조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가 설계한 소총은 본질적으로는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소총을 변경했고 이러한 변경들은 적절한 테스트 없이 설계자와 상의 없이 그리고 소총 작동의 공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화약이었습니다. 스토너는 AR-15가 비교적 깨끗하게 연소되는 특정 유형의 막대형 화약인 IMR-447조 파우더를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화약은 모든 총기 테스트에 사용되었으며 일정한 압력을 생성하고 잔여물을 거의 남기지 않아 소총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콜트나 설계자와 상의 없이 다른 추진제로 변경했습니다. 육군 조달 담당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올린 매트 오린 마트에서 제조한 WC-836 구형 화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형 화약은 IMR 화약보다 더 지저분하게 연소되었고 총열과 노리소에 더 많은 잔여물을 남겼습니다. 또한 약간 더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소총의 분당 발사 속도 (cyclic rate를) 약 750발에서 거의 1000발로 증가시켰습니다. 발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총의 탄피 추출 시스템이 의도한 것보다 더 빠르게 탄피를 총열에서 뽑아내려 했습니다. 총열에 더 많은 잔여물을 남기는 지저분한 화약과 결합되면서 이는 탄피 추출 실패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사격된 탄피는 총열 안에 달라붙었습니다. 노리쇠가 고속으로 탄피를 추출하려 할 때 탄피림이 찢어져 탄피는 총열 안에 그대로 박히게 되었습니다. 총기 걸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신의 청소봉을 밀어 넣어 탄피를 빼내는 것이었는데 이는 교전 중에는 불가능한 절차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크롬 도금, 정확히는 크롬 도금의 부재였습니다. 설계자는 총열과 총열 내부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크롬 도금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습한 환경에서 사용될 군용 소총의 경우 크롬 도금은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습기와 적절한 청소 시설의 부족이 만연했던 베트남의 습한 정글은
크롬 도금이 필수적인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말라이트는 처음부터 크롬 도금을 권장했습니다. 콜트 또한 육군 조달 담당자들과의 교신에서 크롬 도금을 특별히 요청했지만 육군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크롬 도금 사양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의 습한 환경에서 강철 총열은 빠르게 부식되었습니다. 부식된 총열은 탄피 추출 시 마찰을 증가시켜 탄피 걸림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습한 환경에 보관된 탄약 또한 부식되어 황동탄피의 마찰을 증가시키는 녹청이 생겼습니다. 이후 의회 증언에서 전문가들은 크롬 도금의 부재를 베트남 M16 고장의 가장 결정적인 단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비 교육 또는 교육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육군은 M16을 자동 청소 기능이 있다고 홍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소총이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도구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설명서도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M516을 한두 번 쏴본 정도의 사격 훈련만 받았을 뿐 총기 정비법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고 설령 방법을 알았다 해도 청소 도구가 없었습니다. M16은 자동 청소 기능이 있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총기도 자동 청소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스를 직접 총몸 안으로 보내는 가스 시스템은 탄소 축적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지저분한 구형 화약, 크롬 도금의 부재, 습한 환경과 결합된 정비 부족은 소총이 빠르게 오염되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정비로도 작동할 수 있었던 M1 게런드와 M34를 수년간 정비해온 병사들은 이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는 소총을 들고 다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의회 조사를 통해 기록된 특히 비극적인 한 사건은 치열한 전투 중인 해병대 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대원 중 오직 한 해병대원만이 청소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 해병대원들의 소총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자 이 해병은 자신의 청소봉을 사용하여 걸린 총기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전열을 오갔습니다. 그는 다른 해병의 총기 걸림을 해결해주려다 전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육군이 병사들에게 청소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진 고정 장치 (Forward Assist)였습니다. 원래 AR 페누버 설계에는 전진 고정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는 놀이쇠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사수가 수동으로 놀이쇠를 밀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설계자는 이 기능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의 설계 철학은 놀이쇠가 스스로 닫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제로 밀어 넣을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진 고정 장치에 익숙했던 육군 병기 장교들은 M16에 이 장치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진 고정 장치는 병사들이 탄을 오염된 총열에 강제로 밀어 넣을 수 있게 했고 이는 탄피 추출 시스템에 더 큰 압력을 가해 총기 걸림을 더욱 유발했습니다. 록아일랜드 조병창에서 실시된 테스트는 놀이쇠를 강제로 밀어 넣는 것이 심각한 탄피 추출 실패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육군은 이러한 결과를 무시했습니다. 1967년 초 M16 사태는 국가적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문들은 결함 있는 소총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병사들은 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가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5월 15일 미주리주 리처드 이코드 하원 의원은 M16 소총 프로그램에 관한 특별 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1967년 8월 22일까지 계속되었고 수백 명의 증인을 소환했으며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비판적인 문서 중 하나로 남아있는 보고서를 내놓았죠. 유진 스토너는 소위원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육군이 자신과 상의 없이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IMR 화약, 적절한 크롬 도금, 그리고 충분한 정비가 있다면 M16은 지금까지 생산된 어떤 군용 소총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크롬 도금을 권장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올바른 탄약으로 소총이 완벽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콜트사 대표들은 볼 화약의 문제점에 대해 육군에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콜트사가 특별히 크롬 도금을 권장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사양이 삭제되었다고 말이죠. 그들은 육군 조달 담당자들이 콜트사에 기술자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던 변경 사항들을 수용하도록 어떻게 압력을 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콜트사의 내부 메모는 회사가 베트남에서 추출 불량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이를 예측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육군 병기 장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질문을 받던 그들은 볼 화약을 사용 승인하기 전에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의 병사들에게 청소 키트나 훈련 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총이 자동 청소된다고 홍보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개인적으로 M16에 반대했고 M14를 선호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10월 19일 발표된 소위원회 보고서는 거의 6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결론은 비판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M16의 오작동이 육군의 부실 관리와 태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병기 부대는 적절한 테스트 없이 소총의 탄약을 변경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크롬 도금과 같은 필수 사양을 삭제했습니다. 병사들에게 훈련 및 정비 장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총 설계자와 제조업체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회 문서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거의 범죄에 가까운 과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강요했습니다. 육군은 크롬 도금된 약실과 총열을 서둘러 생산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MX9 탄약에 개선된 화약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청소 키트를 제조하여 베트남의 모든 병사에게 배포했습니다. 소총 정비 방법을 설명하는 만화책 형식의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M16 정비에 대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소총 디자인에 10가지 수정을 가하여 MC5A1을 만들었습니다. 수정된 소총은 1967년 2월 28일 공식적으로 표준화되었고 이전의 XM1625 명칭을 대체했습니다. 크롬 도금된 약실, 적절한 탄약, 청소 장비, 그리고 훈련된 병사들을 갖춘 MC5A1은 설계자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1968년 말까지 오작동률은 다른 어떤 군용 소총과도 견줄 만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업데이트된 M16A1과 적절한 훈련 및 청소 장비를 받은 병사들은 이 소총이 훌륭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볍고 정확하며 제어가 쉬웠고 올바른 탄약으로 적절히 관리했을 때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었죠. 이 소총은 전장에서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MHC 탄약 140발에 비해 300발을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전에서 흔했던 근접 전투에서 소총을 다루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빠른 탄환이 적군에게 치명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16J1은 베트남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사용되었고 모든 미군 부대의 표준 소총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십 개 동맹국에 채택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수백만 전기 생산되었죠. 소총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M16A2는 더 두꺼운 총열, 개선된 후방 조중이, 그리고 왼손잡이 사수를 보호하기 위한 탄피 배출 디플렉터, 브라스 디플렉터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1990년대에 도입된 M16Y4는 광학 장치 장착을 위한 피카티니 레일이 있는 플랫탑 리시버를 추가했습니다. 1994년 미군은 14.5인치 총열과 접이식 개머리판을 가진 단축형 M4 카빈을 도입했습니다. M4는 결국 대부분의 최전선 부대에서 M16을 대체하여 표준 보병 무기가 되었지만 두 무기 모두 원래의 설계 원칙, 즉 가스 시스템,
일직선 개머리판, 알루미늄 리시버, 그리고 모듈식 구조를 공유했습니다. 1950년대 롱비치 차고에서 구상된 혁신은 7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군 소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유진 스토너는 AR-15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아말라이트가 콜트의 권리를 판매한 후 그는 콜트의 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딜락 게이지로 옮겨 1962년에서 1963년 사이에 스토너 63 무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소총, 카빈 또는 경기관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듈식 디자인이었습니다. 스토너 63은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시얼스에 채택되었고 베트남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63년에서 1971년 사이에 약 4천 정이 제조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M16만큼 널리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디자이너의 지속적인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971년 그는 오하이오주 포트 클린턴에 RS 인셜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RS에서 그는 스토너 63의 개량형인 스토너 86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대보다 수십 년 앞선 선진 개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폴리머 탄약을 실험하여 무게를 더욱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탄환이 탄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망원형 탄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무탄피 탄약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너무 급진적으로 여겨졌던 이 개념들은 훗날 21세기 소총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90년 67세의 나이에 유진 스토너는 플로리다주 타이투스빌의 나이츠 아머먼트 컴퍼니 나이츠 아머먼트 컴퍼니 합류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7.69mm의 나토 탄약을 사용하도록 구경을 키운 AR 핵소의 확대 버전인 SR-25를 설계했습니다. SR-25는 정밀 소총의 정확성과 M15 무기의 신뢰성 및 조작 특성을 결합했습니다. 이 소총은 미 해군의 마크 11 모드 0 저격 무기 시스템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시얼스는 이 소총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하여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이 디자이너의 마지막이자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SR-25는 기본적인 AR 페미비어 디자인이 더 큰 탄약에 맞춰 성공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그가 40년 전 AR템으로 처음 탐구했던 개념들을 입증한 것이죠. 1990년 5월 유진 스토너는 AK-47의 설계자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를 처음 만났습니다. 1960년대 이래 모든 주요 분쟁에서 대립하는 양측에 총기를 제공했던 두 전설적인 총기 디자이너들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NRA 국립총기박물관을 둘러보며 나란히 전시된 서로의 디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버지니아주의 사격장에서 함께 사격을 하며 서로의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퀀티코에 있는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무기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모든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그 며칠 동안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철학적 접근 방식을 가졌을 뿐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두 디자이너. 칼라시니코프는 무엇보다 단순함과 견고함을 선호했고 스토너는 경량성과 정밀함을 선호했습니다. 둘 다 그들의 국가를 수세대 동안 섬길 무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진 모리슨 스토너는 1997년 4월 24일 74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의 차고에서 총기 디자인 작업을 하던 중 너무 아파서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50년도 더 전에 함께 복무했던 해병대원들 사이 버지니아주 퀀티코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1995년에 결혼한 아내 바바라와 첫 결혼에서 낳은 4자녀, 7 손주, 그리고 4 증손주를 남겼습니다. 그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널리 생산된 군용 소총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로열티를 가져다준 라이선스 계약은 미미했고 그는 평생 회사를 소유하기보다는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살아왔던 대로 그를 매료시켰던 문제들을 조용히 연구하며 대중의 이목을 피하고
그의 디자인이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소총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총기가 되었습니다. M16의 민수용 반자동 버전인 3천만 개 이상의 AR 배후소가 현재 미국 가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미국인들에게는 총기 권리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총기 폭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0개 주는 AR 셔보 스타일 소총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격렬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IR-15를 군용 무기로 설계했으며 민수용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 무기가 대량 총격 사건과 연관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평생 민수용 총기 작업에 몰두했던 점을 들어 자신의 디자인의 민수용 소유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처럼 아마도 어느 한쪽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소총의 군사적 중요성입니다. M16 계열 소총은 베트남전 이후 모든 미군 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총은 그레나다, 파나마, 걸프전,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들에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80개국 이상이 이 소총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라이선스 생산되었습니다. 수많은 복제품과 파생 모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만의 T-Square, 캐나다의 C7, 영국의 L-85A1, 그리고 수십 가지 다른 소총들이 그들의 혈통이 원래의 디자인으로 직접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소총은 현대 보병 전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채택되기 전에는 보병 전투 교리가 병사들이 400야드 거리에서 적과 교전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M16의 중간 탄약은 300야드 미만의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기획자들로 하여금 보병 부대가 어떻게 싸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화력과 기동, 제압 사격, 그리고 신속한 돌격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술을 낳았죠. 속도와 압도적인 화력을 강조하는 현대 보병 전투는 M16의 경량성과 높은 발사 속도의 조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총은 또한 종종 간과되는 방식으로 군수 물류를 변화시켰습니다. 탄약은 7,000제씩 나토 탄약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병사들은 같은 무게로 더 많은 탄약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병 부대가 보급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 작전에서 보급 없이 더 긴 시간 동안 사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이점이었습니다. M16의 경량성은 탄약 효율성과 결합되어 현대 공중, 강습 전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속적인 전투에 충분한 탄약을 휴대하고 헬리콥터로 투입될 수 있었는데 이는 더 무거운 무기와 부피가 큰 탄약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이 디자인에서 개척된 가스 시스템은 현대 군용 소총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일부 설계자들은 여전히 피스톤 시스템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군용 소총은 직접 가스 시스템의 변형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의 단순성, 경량성, 그리고 적절히 관리했을 때의 신뢰성은 뛰어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다른 소총들조차도 R-15에서 처음 선보인 설계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진 스토너의 이야기는 총기 설계와 군수품 조달에 대한 많은 통념에 도전합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외에는 정식 공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공기 공장과 기계 공장에서 기술을 익혔죠. 그는 군 연구소가 아닌 자신의 차고에서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모두가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던 전통적인 지혜에 그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던 재료를 사용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소총에 반대했던 육군 병기 장교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문대학에서 공학 학위를 받았죠. 그들은 2번의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무기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독학한 기계공이 자신들보다 소총 설계에 대해 더 많이 알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 자신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베트남 정글에서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67년의 M16 참사는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변경하고 설계자와 제조업체의 경고를 무시하며 병사의 안전보다 기관의 자존심을 우선시했던 군 관료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의회 조사는 육군 내 권한 있는 고위 관리들이 알려진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실패는 거의 범죄적인 과실에 가까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 가까운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군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지휘권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참사를 야기했던 기관 문화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조사와 개혁을 통해 군수품 조달, 절차는 개선되었지만 유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으며 전문성은 그 출처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훈은 대규모 기관들이 받아들이기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16의 혼란스러웠던 도입 과정은 관료적 오만의 위험성과 시스템을 실제로 이해하는 설계자 및 엔지니어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진 스토너는 토마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처럼 유명해지지는 못했습니다. AR 판보를 소유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베트남에서 M16을 사용했던 대부분의 병사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앗아갔던 그 소총을 누가 설계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업 사무실보다 기계 공장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조용하고 겸손한 엔지니어로 살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거의 거절했습니다. 그의 설계가 스스로 말해주도록 두었죠. 기자들이 그와 겨우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칭찬보다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온화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총포상에 가보면 수십 가지의 AR 쇼오보 변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군사기지에 가봐도 그의 설계의 직계 후손인 M4로 훈련하는 병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현대 군대의 보병 전술 교범을 살펴보면 병사들이 AR-15에 내재된 특성을 가진 무기를 휴대한다고 가정하는 교리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소총은 다른 모든 보병 소총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국가들이 새로운 군용 소총을 개발할 때면 M16과 비교합니다. 병사들이 다른 무기들의 장점을 논할 때도 M16이 기준이 됩니다. 통계는 전례 없는 성공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정의 M16 소총이 군사용으로 생산되었습니다. M16의 파생형인 M4 카빈은 수백만 전기 추가로 생산되었습니다. 3천만 정 이상의 AR-10 소총이 미국 민간인들에게 판매되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총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소총은 1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되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분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80여 개 이상의 국가의 병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60년 이상 미국 군대의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다른 어떤 소총보다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교체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 육군은 M16과 M4를 새로운 소총으로 교체하려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 가능한 어떤 설계도 새로운 무기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이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도인 차세대 분대 무기 프로그램은 새로운 소총을 개발했지만 M4의 완전한 교체는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M4는 앞으로도 수년간 미국의 주력 보병 소총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진 스토너는 한 개인이 결단력과 지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혁신의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정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놓치는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경량 소재와 파격적인 설계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훌륭한 공학 기술이 결국 관료적 저항과 기관의 관성을 극복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만들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소총은 현대 보병전을 정의하는 소총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무시했던 그 기계공은 전문가들도 아직 개선하지 못하는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던 젊은이는 군사 역사를 바꾼 기술을 창조했습니다. 경제 대공황 시기 인디애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유진 모리슨 스토너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병 소총을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차고 작업실에서 군사 표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 의회 조사,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그의 업적을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소총은 모든 역경과 기대를 뒤엎고 미국의 소총이 되었습니다.